네, 키워드로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 오늘의 먼저 살펴볼 키워드는 정경심 1심 판결입니다. 네, 지난해 23일이었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징역 4년에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 검찰이 기소한 15개 혐의 중 11개가 유죄로 인정됐는데요. 특히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는 전부 유죄를 받았습니다. 두 분 이번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최근에는 고위층에 대한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형량이 점점 강해지는 추세라는 점에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를 했다는 점이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점이 특히 재판부에 안 좋은 영향을 줬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물론 1심 판결이긴 합니다만 대법원까지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입학비리 관련된 7가지 중에서 단 한 건도 정경심 교수 측이 판사를 설득하지 못했다는 그러니까 반증 자료가 하나도 낼 수가 없었다는 것이 좀 의아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형량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무겁다는 형량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 형량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유죄가 된 내용들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 먼저 이제 입시 비리 관련해서는 거의 모든 것들이 유죄가 인정이 돼서 네. 총 7개 스펙에 대해서 허위로 문서를 작성했거나 조작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인정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사모펀드나 자본시장법 위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부정이 되고 일부는 인정이 됐습니다. 네. 원래 이 사모펀드가 논란으로 시작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입시 비리가 중심이 됐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예, 첫째로는 사모펀드로 인한 이익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이 됐고 네. 둘째로는 이제 저희가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이런 점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증명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정도까지 연관관계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했습니다. 이 징역 4년의 법정 구속이 됐는데 이례적인 판결이다, 형량이 좀 센 거 아니냐라는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양형 기준과 비교하면 네. 이제 하한은 2년 6개월 정도, 한 3년에서 3년 6개월 정도가 적정한 형량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그거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나온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반성이 없는 그러한 이제 사건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처벌이 나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네. 제 생각에는 변론 전략이 좋지 않았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다툴 수 있는 건 다투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무조건 모두 부정하고 모두 무죄를 받기 위해서 좀 무리한 변론 전략을 짜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했던 행동들을 모두 다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는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오리발을 내미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2심에서는 좀 변론 전략이 바뀌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괘씸죄가 적용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이제 괘씸죄라고 하기는 그렇고 반성의 기미가 있느냐 없느냐가 양형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자기의 죄를 계속 부정하기만 하면 반성을 하지 않았다는 게 당연히 인정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반성을 하려면 일단 죄를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잘못을 인정해야지 반성이라는 게 가능한 것인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없으니까 근데 이제 반성 전혀 안 한다 이렇게 된 거죠. 우선 정경심 교수 측을 보면 징역 4년에 벌금 지금 5억, 추징금 1억 3,800만 원 이제 명령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유라 사건, 그러니까 최순실 사건을 보면 최순실은 이제 3년을 받았어요. 단 한 건으로.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정경심 교수 측의 이 4년 구형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사실 이런 사건에서 정말 직접적이고 확실한 증거가 눈앞에 딱 나타나는 경우는 많이는 없어요. 관계자들의 증언이 사실 좀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그런 증인들한테 이제 관련자들이 계속 전화를 해서 압박을 했고 회유를 하려고 시도를 했거든요. 정말로 직접적으로 위조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뚜렷이는 없다고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거의 이런 재산범죄나 이런 문서위조죄나 이런 이제 화이트 칼라 범죄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증거는 다 소실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간접적인 증거들 상황들로도 충분히 추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죄 취지가 번복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검찰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의 증거 자료를 제출한 그 컴퓨터에 대해서
그게 정 교수 측에서는 압수수색 목록에 없었기 때문에 증거 효력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한 걸까요? 조교에게 당시 전자정보 상세 목록을 주지 않는 등의 절차 하자만으로 그러니까 PC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것은 적법 절차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통한 형사사법 정의 실현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이렇게 발언했던 거고 또 정 교수가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양식이 다른 표창장들과 다르다는 점 근거로 이제 양형 판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이제 PC 같은 경우에는 네. 동양대 그 강사 휴게실에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조교가 오랫동안 관리를 했다는 점 인정이 됐어요. 만약에 이제 정경심 교수의 PC고 정경심 교수가 관리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면 그 이제 피해자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거쳐야 됐는데 이제 조교가 오랫동안 관리를 했기 때문에 조교가 이제 임의로 제출을 해가지고 검찰이 관련 자료를 확보했던 것이거든요. 네. 이 과정에서 크게 위법하지 않다. 임의 제출 형태로 제출받은 것이 위법하지 않다. 이게 이제 판단이고 다만 이제 검찰이 파일을 추출한 다음에 네. 조교한테 파일 목록을 주지는 않았어요. 예, 이거 원래 이제 임의 제출을 받더라도 뭔가를 추출하거나 이러면 목록을 이제 나중에 교부를 해야 되는데 그 점이 이제 절차상 문제는 있긴 있었지만 이게 이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까지는 아니다라는 거죠. 위법 수집 증거라는 게 수집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한 행위를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수집한 다음에 뭐 사후적으로 절차가 약간 잘못된 것 정도는 크게 지적을 하지 않는 것이 저희 판례거든요. 뭐 조금 약간의 위법이 있다고 해도 증거 능력을 부인할 만큼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재판부가 판단을 한 것 같고 사실 이 부분은 이제 2심에서 정경심 교수 변호인단이 좀 치열하게 다퉈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뭐 부인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1심 결론이 뒤집히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변론의 방법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좀 인정을 하고 갔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혀 발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괘씸죄가 더 적용을 했다라고 이렇게 여론을 판단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입시 비리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예, 7개 중에서 이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빙 서류와 이제 부산의 한 호텔 실습 및 인턴 증빙 서류 같은 경우에는 정 교수의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공모를 했다라고 1심 법원이 판단을 했는데요. 이제 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국 전 장관님 교수로 있었기 때문에 뭐 쉽게 뭐 연락을 하거나 뭐 이렇게 했을 수 있을 것 같고 부산도 사실 이제 조국 전 장관 고향이 부산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연결이 됐거나 이런 점들을 이제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이런 것들도 있었고 네. 사실 다른 건에 대해서는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연루가 되었는지 확실하지는 않는데 이 두 건에 대해서는 본인의 개입이 있었다 이렇게 봤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될지는 한번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지난해 8월 그러니까 자택을 압수수색할 때 그러니까 PC와 이제 하드디스크를 이제 증거 인멸하는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정 교수와 이제 조국 전 장관이 공모를 했다는 게 인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이제 큰 부분이죠. 이번 판결이 조 전 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이 가는 걸까요? 당연히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물론 판단은 각 재판부가 별도로 하는 것이지만 같은 심급에서 공범에 대한 유사한 사건에서 똑같은 판단이 나왔다면 후행하는 판결하는 재판부에서는 선행 판결을 참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그 재판부가 판단한 대로 결론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제 법원의 다른 판사들끼리 존중할 필요가 있고 첫째로는 둘째로는 이제 판결이 각각 이제 다른 방향으로 나버리면 이제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재판부의 판단을 참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후행 판결인 후행 사건이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판결 심리에서도 이 판결을 참조를 해서 일단 그것과 유사하게 또는 동등하게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선 뭐 저도 변호사님 생각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부산에 이제 아쿠아팰리스 호텔 실습 수료증과 인턴십 확인서도 조국 전 장관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이제 보인다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재판에도 제가 봤을 때는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검찰의 대승이다. 뭐 법원이 윤석열에게 주는 선물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말들은 어떤 뜻으로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일까요?
이 두 가지를 보고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과 이제 윤석열 이제 검찰총장이 이제 복귀죠. 복귀 관련해서 성탄절에 주는 이제 가장 큰 선물이다. 이렇게 이제까지 돌려서 말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삼권 분립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삼권 분립에 있어서 검찰의 독립성과 이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게 한 판결이다라고 우리 생각을 한 거고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한 현 정부에 대한 비판까지 이제 우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오면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윤석열 총장에 좀 더 힘이 좀 실리는 그런 여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 뭐 법원이 윤석열 총장이 주는 선물이다 이런 표현은 상권 분립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발언이죠. 왜냐하면 법원이 검찰에게 굳이 힘을 실어줄 필요가 없고 네. 일단 사법부로서 엄연히 독립적인 부처로서 독립적인 판단을 하는 것인데 이런 발언은 좀 확실히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법원이 뭐 윤 총장을 위해서 선물을 준 게 아닙니다. 법원이 사건을 보니까 이건 유죄가 맞겠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유죄를 내렸겠죠. 거의 대부분의 판사님이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신데 굳이 이제 정부가 나서서 사법부의 신뢰도를 깎을 필요는 있나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일종의 무리를 일으키는 건데 이렇게 하면 사실 안 돼요. 이제 정리하게 다른 단체를 이용을 하면 안 됩니다. 당리당략에 사법부를 이용을 하면 안 되고 다른 단체를 이용을 하면 안 돼요. 이건 이제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 자체에 좀 반하는 거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는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이 문제가 사실 입시 비리로 봐야 할지 아니면 그냥 뭐 과대 포장으로 봐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말 뭐 조국 전 가족이 뭐 희대의 뭐 천하의 사기꾼인지 아니면 뭐 천하의 사기꾼으로 몰린 것인지 아니 재판부 판사가 뭐 문 정부 현 정부에 타격을 주려고 도덕성에 타격을 주려고 한 것인지는 뭐 재판 대법원 결과까지 그러니까 결론이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현 시점의 판결로 보고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는 정 교수 측이 특히 입학 비리 관련해서는 잘못한 것이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입시 비리가 완전히 없었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죠. 사실 이 대한민국에서 입시의 공정성이라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렇게 이제 수시 모집 이런 같은 전형에 있어서 이게 우리 이제 비교과라고 하죠. 상장 이런 것들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고위층의 비리 내지는 조작 이런 행위는 이제 근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크게 보자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입시 비리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입시 문제가 비단 입시에 그치는 게 아닌 사회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에 따라서 그 자녀의 출발선이 달라지고 있는 이 현실이 씁쓸하게 느껴지는 이슈였습니다.